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없고 리워드가 큰 데는 한국 주식시장이죠. 뭐 미국이 이제 고평가돼 있다 보니까 두려워서 한국으로 이제 눈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 네.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한국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해보시고 미국 비중이 훨씬 많으셨다가 요즘에는 한국 비중이 조금 올라오고 계신 건가요? 비슷해요. 계속 뭐 7대3 뭐 이런 쪽으로. 네, 미국이 더 많은 걸로. 네, 미국은 계속 많죠. 네네. 그 지난해에 오셔서 한국에서는 그동안에는 한국 투자를 했는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점차 없어져서 한국보다는 미국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인데요. 네. 그래도 한국에 워낙 이제 싸니까 네. 배당도 많이 주고 PER도 낮고 뭐 ROE도 괜찮고 뭐 10년 후를 이렇게 예상해 보면 배당을 계산해 보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높은 배당률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야 이건 노다지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네. 어떤 섹터들은 네. 특히 금융주 섹터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보다 이제 뭐 이렇게 중국과 경쟁하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건 저는 이제 다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럼 뭘 하냐 봤더니 이제 K-팝, 네. K-드라마 네. 이게 한류를 어마어마하게 형성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무슨 종목이 없을까. 네네네. 근데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뭐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나 이런 뭐 재무제표를 보면 너무나도 고평가돼 있거나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게 들쑥날쑥하고 네, 맞아요. 또 사람에 대한 위험이 너무 커요. 스캔들 나거나 군대 가거나 네. 뭐 또 뭐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거나 탈퇴를 해버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이쪽 분야는. 근데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최근에 K푸드 작년부터죠. K푸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K푸드까지 연결이 되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재무제표 보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보고 이렇게 봤더니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투자해볼 만하다. 사실 그게 딱 제주는 곰이 넘고 그렇죠. 돈은 왕성하게 번다고 지금 K컬처가 딱 그거예요. 전방에서 그 소위 문화 사업을 하는 쪽이 한국의 그 이미지를 엄청나게 올렸는데 드라마는 지금 완전 폭망이고요. 예. 왜냐면 넷플릭스 OTT 오면서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K-팝은 좋은데 다 좋은데 약간 좀 비싼 거고 그 영상 쪽은 이제 볼 수 있는 데가 아예 없고요. 예, 제작사들은 완전히 뭐 초토화됐고 그래서 오히려 그 과실은 전부 그렇죠. 뷰티 그다음에 푸드 뭐 이런 쪽에서 네, 그래서 푸드하고 뷰티인데 뷰티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건 도저히 그리고 이제는 인디 브랜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 건강이나 이런 대형 종목 제가 한때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뜰 때 그걸로 돈을 좀 벌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보니까 재무제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중소형 브랜드 그런 거나 그 ODM 업체 한국 걸만한 코스메틱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근데 이게 K푸드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양식품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래 갖고 계셨죠 이미? 네, 이미 갖고 계신 지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불타기를 많이 했어요. 야, 불타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영어로 하면 이제 찝쩍거린다는 표현으로 팅커링을 이제 될까 안 될까 여러 종목을 놓고 조금씩 투자해 놓고 추세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신이 들면 조금 더 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개별 종목 제가 거의 안 하는데
서양식품이 어느덧 제 포트폴리오에 제일 큰 비중이 돼 있어요. 주가 많이 개별 올랐. 종목, 주가 많이 올랐죠. 개별 종목으로.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PR이 저쪽에 가면 막 60, 70 모르고 뭐 37 뭐 이러는데 얘는 그 당시에는 14, 네. 12 이랬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하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 있으면은 50, 60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성장주 투자로서는 서양식품이 3비디야. 그래서 네. 투자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는 좋게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코카콜라 그렇게 된다고 뭐 그거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뻗어간다면 정말 대박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목도 이제 또 나올 수 있겠고. 왜냐하면 지난 뭐 30년 동안 우리나라 종목 우리 국장이 힘들다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좋은 종목들은 막 1000배, 뭐 100배 이런 종목도 수두룩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면서 국장이 어렵다 그러는 거는 핑계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네. 뭐 삼성화재 같이 우량 종목이 지난 10년 동안 제 배당을 재투자했으면은 1000배거든요. 배당률이 어마무시한 회사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네. 그거 종목 하나만 자꾸 투자했어도 그렇고 1000배까지는 안 해도 뭐 100배 종목들은 많고. 근데 이제 한국의 저성장 시대에서 또 앞으로 100배 나올 종목들이 그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냥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작년에 비해서는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랬어요? 작년에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고 미국에 대해서 열어놓으셨고 특별히 앞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셨지만 끝나고 저하고 나가면서 이제 메타에 대한 얘기도 꽤 많이 하셨고 그런 이제 그런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오늘은 완전 반대네요. 네, 뭐 미국이 이제 두려워 고평가돼 있다 보니까 두려워서 한국으로 이제 눈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을 포기한 건 아니니까 저는 미국은 여전히 배당 성장주로 굉장히 메이저하게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시니까 물론 이제 뭐 투자하고 계시는 게 여러 종목을 다 투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럴 게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썩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차이 느낌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어떤 주주 환원이라든가 주주 환원은 뭐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가죠. 우상향 할 거라는 믿음이. 이거 무조건 기다리면 우상향 하는구나. 네네. 그런 믿음이 제일 강한 주식이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네네. 네. 근데 한국은 약간 지뢰밭이 있고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불안하고 모르겠어요. 한국은 주주 환원이 이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핑계 같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꾸 이제 전체 시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는 기업을 찾아서 해야지 왜 안 되는 기업 가서 이거 왜 안 해줘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두산 같이 막 이상하게 하는 기업은 안 하면 되잖아요. 잘하는 LG도 있고 또 주주환원 잘하는 뭐 금융주들 있고 또 삼성화재니 뭐 삼성증권이니 뭐 이런 데도 잘하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잘할 것 같고 환원을요. 또 KTNG도 잘하고 있고 많아요. 찾아보면 지주회사 또 되게 저평가돼 있고 언젠가 또 이것도 밸류업 되면 포텐이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저거 어떠십니까? 지금 왜냐면은 요 이제 밸류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드디어 한국에서 밸류업이나 이런 얘기가 본격화됐어요.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일본은 그거를 거의 뭐 나라가 밀어붙여가지고 실현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시점으로 중국도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개인연금에 대한 주식 투자를 열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을 카피하려고 하는 그 중국의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한국은 사실은 주식시장에 뭐랄까 행정을 이렇게 입안해서 만드시는 분이 별로 거의 애정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예전에 경제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저는 주식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이게 아니, 미국은 그 내시 펠로시인가 뭐 그 남편이 하고 네. 뭐 그걸 막 쫓아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네.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또 행정학 교수시라서 네.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어떤 학적인 거 아니고 한국 분위기가 이렇게 정말 변해서 미국식으로 조금씩 갈 수 있을 건지 그리고 한 상법 개정이 되면 분위기가 정말 바뀔 수 있을 건지. 네. 저는 일단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주주 친화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세니까요. 어느 나라는 다 그렇게 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주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돼가는 거죠. 네. 1,000만 뭐 이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그 주주 친화적인 걸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거기 많이 가 있으니까 그렇지. 정치인들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70% 금융자산으로 가 있는데 네. 우리 부동산은 한 20-30%밖에 안 되고 네. 우린 거꾸로잖아요. 거꾸로죠. 그러니까 주식은 비중이 더 낮죠. 네. 네. 우리는 부동산에 80% 정도 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바뀌지 않을까. 뭐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부동산이 좀 충격이 와야 되는 상황이죠. 부동산이 떨어져야 주식이 간다. 아니 그러니까 오래도록 투자도 하시고 이 주식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셨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중산층으로서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주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어봐야 되지도 않는 질문이지만 그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밸런스를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주식이 어려워요. 주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 쉬우면 주식을 늘리는 게 맞죠. 네. 부동산은 뭐 그냥 대충 안 보는 삶고 뭐 대한민국은 좀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 살아도 판타스틱해요. 너무 좋아요. 뭐 인프라 다 돼 있고 어디 가나 공공도서관 되고 복지관 다 돼 있고 다 뭐 이마트 있고 잘 돼 있거든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우리 나이가 있어서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후진국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지금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놀래요. 저는 막 너무 좋다. 사실 뭐 한 1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끄집어 가서 일제 시대에 사시던 분들 이렇게 끄집어 와서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하면 못 믿을 것 같아요. 눈으로 봐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디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재테크 차원에서 얘기들 하시니까 재테크 차원에서 얘기하면 부동산이 이제 좋은 게 사람들이 가격을 안 보잖아요. 네. 오랫동안. 그리고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레버리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쓸 수 있는 자산은 대한민국에 없죠. 그렇죠. 레버리지라는 위험도를 감수하며 리스크를 엄청나게 감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별로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레버리지 쓸 수 있는 여건도 그렇고 보면 부동산이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레버리지가 들어가니까요. 근데 주식은 레버리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심해서 마진콜 당하거나 그렇죠. 올라가기 전에 마진콜 당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주식이 불리해요. 근데 한 번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게 장기 대출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주식도 장기 대출로 할 수만 있다면 마진콜 안 당하고 계속 가져가면 되잖아요. 네. 어차피 올라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가격을 매일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걸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 같으면은 주식이 좋은데 네. 사람한테 권한다?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가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한국의 재산, 일반인들의 재산, 중산층의 재산이 이렇게 지켜진 건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네네. 그런 자금을 갖다 쏟아부었으면 망하죠. 다 녹았겠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뭐 저희들끼리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이 나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완전 박앤세일이 들어갔잖아요. 주식이. 네. 막 저는 원통한 거야. 아이고 씨 현금이 없네. 아유 현금이 없네. 이게 먼저 다 써가 싸다고 먼저 다 썼네. 너무 아깝네. 야 이거 이렇게 좋은 세일 기간이 왔는데,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지금 한국 주식 못 팔아서 안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서워하고 있고. 사실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저는 하여튼 지금 보면 제 판단이 틀릴 수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집값과 미국의 주식시장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둘 다 고평가. 그래서 심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심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대한 심리와 한국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느낌.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위험한 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리워드라고 보면 이거 그다음에 리스크. 그럼 이게 사사면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리스크가 리워드가 크고 리스크가 낮은 사면이 있고 리스크는 큰데 리워드는 작아. 그런 측면이 있고 이렇게 나눠봐요. 네네네. 그러면 미국 주식은 그러니까 리스크는 큰데 리워드는 별로 안. 그러니까 리워드가 올라가면서 리스크도 커지는 구간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리워드는 이미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근데 이제 그건 PER이 자꾸 확장돼서 멀티플이 확장돼서 생긴 거고요. 실질적인 그럼 성장이 그만큼 됐는데 그건 아니거든. 네. 그럼 계속 그럼 30, 40, 50 이렇게 갈 거냐는 거죠. 노웨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멀티플 확장은 안 돼. 왜냐하면 이제 이빨이 찼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리워드가 큰 거는 이제 지나간 거죠. 이제 리스크만 남은 거죠. 그리고 한국 부동산도 그 지금 뭐 강남에 뭐 40억이다 50억이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거 100억 될 거야? 가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저기 중개하시는 분은 이거 100억 됩니다 하고 중개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그 대출 얼마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누가 이렇게 전화 와서 얘기하시더라고. 한 40억짜리야. 40억이요? 대출 얼마 돼요? 24억이래. 그러면 1년에 이자가 1억 2천. 이거 어떻게 합니까? 1억 2천이 얼마지? 맞나? 1억 2천이네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은 갚아야 원금도 갚아지는 거네요. 야, 이거 한국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게요, 나중에 50억, 80억으로 올라요. 이게 논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게 어디까지는 가는데 인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리스크는 큰데 리워드는 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없고 리워드가 큰 데는 한국 주식시장이죠. 이제 이 사사면에서 보면 한국 주식은 리워드 크고 리스크 낮은 여기에 있고 S&P 500은 이쪽에 있고 엔비디아는 저쪽에 있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뭐죠? 그 아파트 시장 여기에 있고 특히 강남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좀 가치를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와 리워드를 항상 따지니까 사사면 속에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직감 느끼는 거는 여기는 좀 위험하고 리워드 낮아. 여기는 한국 주식시장 리워드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채권 금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채권 금리가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4% 중반 이 정도 나오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30배라면은 환산해 보면은 3%, 3.3% 나오는 거잖아요. 주식 수익률은. 근데 이제 10년 완전히 안전자산이 이제 4.3% 뭐 이렇게 나오는 거면 사실은 이건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이니까 프리미엄을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4.3, 4.3이면 이 채권이 훨씬 안전한 거니까 좋은 거고. 네. 그러니까 위험 보상을 따져본다면 최소한 채권 수익률보다 한 2, 3% 이상은 더 나와야 네. 정상으로 그렇죠. 봐야 되겠죠. 이 리스크 자산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그 단기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많이 팔고. 그런데 이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현금화한다는 건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 해치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채권 금리라는 거는 영원히 4점 원금도 그렇고 고정돼 있는 건데 네. 이 실물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거기에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니까 그게 빨리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제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굳이 뭐 이거 다 아는데 지금 위험하고 뭐 저 실러 지수, 버핏 지수, PER 뭐 다 위험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위험한 데 가서 거기서 조금 더 먹으려고 할 이유는 없다.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너무 옳은 말. 근데 너무 좋은 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지금 없어요. 놀랍게도. 너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걸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시장이.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공포 지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탐욕 지수가 높은 시장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브리핑을 매일 하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떨어지는 게 신기해. 너무 자주 오르니까 이 디폴트가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떨어지면 신기하네. 오늘 떨어지기도 하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다. 그러니까 탄광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카나리를 넣어서 네. 쇠를 넣어서 거기가 이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카나리가 누구냐? 주식시장에서는 워렌 버핏 아닌가 싶어요. 워렌 버핏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얘들아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인데 네. 그게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을 알겠습니까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버블이 계속 가는 관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앞으로 이러다가 계속 가면은 이제 이게 뭐랄까요 쇠되는 거니까. 99년 버블 가능성 비슷한 느낌은 좀 있어요. 네. 그 98, 99년 버블 같은 네. 느낌? 왜냐면은 미래에 대한 환상이 지금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AI 환상. 네, AI가 쉽게 얘기하면 AI가 로봇화되면 따지고 보면 생산성은 분명히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그러면 미래가 엄청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와 이런 환상은 지금 상상은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 엄청난 투자를 안 하던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이 거의 군비 경쟁을 하듯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지금 되게 논의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잠깐 논의가 되다가 지금 논의가 별로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배터리 그랬었잖아요. 배터리 뭐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계속 배터리 투자해야 되고 이익은 안 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게 투자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승자가 과연 누굴까를 알 수 있을까요? 맞네요. 그게 모른다고 한다면 승자가 나중에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그걸 사야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면 ICT 그가 처음 도로 깔고 나서 승자는 결국 애플, 구글, 그다음 메타 이런 회사들이 승자가 된 거고 그렇죠. 뭐 시스코 시스템은 약간 그 승자인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 지나보면 아닌 거고. 시스코가 그랬잖아요. 이게 베트남 때 이마마하게 올랐다가 퍼가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제 폭락해서 다시 오른 건데 그동안 이걸 시간 손해가 너무 컸죠. 너무 비싸게 사게 되면
고점 아직 회복 못했죠. 예. 그때 엄청나게 비쌌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비싸게 사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좋은 성과를 안 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격언 중에 비싸게 사지 마라. 음. 오렌 버핏의 격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비싸게 사지 마라.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소용없습니다. 네네. 네. 훌륭한 주식이다. 뭐 어떤 사람이 큰다. 이거는 그 첫 번째 판단이고요. 두 번째 네. 판단은 세컨 티어의 판단은 밸류 계산이죠. 비싸 안 비싸. 이거 그걸 따져 보시고 네.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반인들은 그냥 뭐 배터리 좋다 그러면 막 따라다니고 뭐 좋다 하면 막 따라다니고 하시니까 수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네. 못 지키고 예. 네, 한번 깨지면 또 복구하려면 또 힘들고 하니까. 네. 그 배당률은 어느 정도를 타겟팅해서 배당률 투자를 하실까요? 한국에서는 5% 이상. 5% 이상. 네. 성장주 빼고. 네. 저기 삼양식품 이런 거 빼고요. 미국은 이제 3점 몇 %인데요. 이게 이제 성장률이 배당 성장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후에 한 10% 정도 주는 걸로 10% 이상 네. 주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뭐 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제 이 배당이 지금은 3점대 중반이지만 다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걸 잘 지켜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좀 그쵸. 있고. 네, 한국은 배당률이 높은데 이게 미래도 계속 높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맞아. 있어요. 근데 한국도 지난 10년 보면 굉장히 우량하게 늘려준 회사들이 꽤 돼요. 네네. 한국의 대표주식들은 이제 꾸준하긴 해요. 그죠? 네. 3% 중반대 이상은 뭐 꾸준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셔서 현대차 얘기하셨었죠. 네, 현대장사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가 많이 사면서. 올랐죠. 예. 말이 안 되는 가격에 가 있으니까 오르더라고요. 작년에 오셨을 때 현대차 얘기할 때 배당률이 우선주가 7%가 8%였어요. 네, 지금도 7%죠. 네. 왜냐 계속 올려주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놀랍고요. 그 삼성화재도 지금 우선주 사시면 7% 넘어요. 삼성증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네. 예. 삼성증권도 지금 많이 못 올랐는데 한 20%밖에 못 올랐는데 네. 한 7% 넘어요. 그리고 걔네들 이 배당 성향을 지금 늘려주는 단계, 밸류업의 초기 단계라고 보면 네. 이거 많이 늘려주면 또 늘어나고 또 은행주도 지금 배당 성향을 봤을 때 또 늘려주면 또 늘어날 거고 이런 특징이 있어서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 금융주 중에서 사실은 은행주들이 가장 자본 여력도 많고 그래서 배당도 꾸준히 잘 줄 대상이고 배당 성장도 계속 꾸준히 이루어졌고 공표도 했고 공표를 실행해서 실천도 했어요. 그래도 좋은데 얘네가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KB 같은 건 2배 올랐어요, 거의. 저도 2배 올랐어요. 갖고 계시구나.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은행주들을 계속 갖고 갈 거냐? 왜냐하면 조건값이 너무 좋으니까. 네네.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뭐 증권 쪽은 네네. 이제 막 밸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네네. 근데 당장의 수익이나 자본 여력은 은행보다는 없는데 얘네들이 뭐 풀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은 은행주 아주 옛날 쌀 때 수준이니까. 증권주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은행주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서 옮겼어요. 증권주로. 네. 근데 증권주는 PER이 일단 더 낮고 배당률이 더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는 저는 좋게 보는 게 결국은 금융산업 우리나라 커야 되는데 거기에 첨단이 증권주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일로 오고 네. 그다음에 이게 카지노는 안 망하잖아요. 하우스 하우스는 사업, 안 망하죠. 하우스 사업은 안 망한다. 네. 네. 개인들은 와서 깨져도 도박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망해도 카지노는 안 망하고. 근데 음. 전형적인 카지노 산업이 증권업. 이게 이 경기에 따라 이런 건 있지만 네. 경제 규모 점점 커지니까 그렇죠.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양이 많아지고 하니까 네. 이거는 잘만 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산업 같아요. 지금 네. 현재 모습이. 네네, 그렇죠. 리스크가 제일 적죠. 네, 그래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데 비해서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잘 골라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기, 여러분 제가 권하는 거 하나는 우리 김지영 교수님하고 우리 증시학교 대담이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2020년부터 네. 지금 5년째구나. 그럼 20년까지 5년째인데 찾아보세요. 지금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해오셨는지, 어떤 얘기를.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남아있는 오늘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때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얘기,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거의 무게감은 오늘, 저는 느낍니다만,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찾아보세요. 그럼 이 말씀하셨던 무게가 어떤 무게인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김지영 교수님처럼만 하면 된다, 일반인들은. 그러면 그게 최고의 선택, 최고의 방법이다. 뭐 머리 많이 쓰지 마라. 이 방법을 실천하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생각과 실천의 거리는 투자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실천을 자꾸 해보셔야 자기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도 자기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음. 이제 가장 기본이 재무제표를 보는 건데 네. 재무제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 맞아요. 마치고는 운전면허 안 따고 운전하시는 거나 음.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는 최소 PR이 뭐고 PBR이 뭐고 EPS가 뭐고 ROE가 뭐고 이런 네. 거를 기본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것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조금만 공부해요.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주의를 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요.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철학이거든요. 네.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소프트웨어 다 있는데 내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게 이제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는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책을 좀 읽고 사색을 좀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다들 급해요. 종목 탈락 그러니까. 당장 돈 벌고 싶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신문을 읽더라도 뭐 어떤 사람이 이게 달리 보이거든요. 네. 통찰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볼 거고 멀리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할 거고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데 이 생각은 진짜 안 하세요. 네, 네, 네.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뇌가 게으르지 않습니까? 네. 뇌가 게을러요, 너무 게을러요. 네. 맞아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지용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대담의 이 영상의 가치는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은 자기 인생의 복을 받으시는 거고 이게 가치를 못 느끼시면 좀 아쉬운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 이 진심의 이 마음을 여러분한테 좀 펼쳐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좋으시다면 주변에 꼭 자기가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서로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김재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